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회차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에 비가 오는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요. 빈곤 포르노 밖의 아프리카 바로 읽기라는 주제로 김수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입니까? 네. 소리가. 마이크를 교수님께 넘깁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지역대학원 국제학과에 있는 조교수 김수원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처음에 2009년에 아프리카 미술을 공부하려고 케이프타운에 갔어요. 그랬다가 그 전공이 국제학이어서 미술은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그냥 국제관계학으로 학위를 받고 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11년 좀 넘게 살다가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외대로 들어왔어요. 여기 아까 리스트에 혹시 국제지역대학원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 봤나요? 아, 네. 국제지역대학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영어로 강의하고 외국인 학생 비율도 높고. 학생은 무슨 과죠? 국제학과입니다. 그래요? 저도 국제학과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연수. 그래서 아직 뭐 잘 모르는 학생도 있지만,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연구는 아프리카 한국에서 한류의 뭐 프라이빗 섹터의 뭐 인게이지먼트 혹은 퍼블릭 섹터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문화 미디어 섹터에서 민간이나 공 양쪽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프리카의 전략이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를 요새는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키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펀딩을 받아서 케이프타운에 다시 가서 2달 동안 연구를 하고 오는데, 그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한국의 문화 ODA 또 문화 공공외교 정책의 관점에서 남아공, 나이지리아, 루안다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러 가는 연구를 하러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출국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약간 케이프타운이 오면은 그냥 생존 자체가 이렇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로 하루하루 총 맞는 거에 되게 두렵고 그런 삶이 되셨을까요? 그게 내가 오늘 할 얘기인데 일단 아니에요. 답부터 먼저 얘기하면.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이따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저 그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친구한테, 야, 놀러 와. 여기 엄청 좋아. 그러면 싫어. 나 살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럴까? 그게 우리가 오늘 사실은 같이 할 얘기죠. 그런데 좋아요. 총 안 맞아봤어요. 브라질 리오 갔을 때는 잘 때 총소리 들리긴 했었는데, 이게 비디오 클립이 라이언 킹의 노래인데, 내가 조금 하면 이렇게 해서 노래도 하게 되네요. 예상치 않게.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 알죠? 뭐 하쿠나 마타라, this means no worries,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알죠? 하쿠나 마타타가 아프리카 말로 무슨 뜻이에요? 근데 방금 했는데 영어로 해서 그런가? No worries,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 여행 가본 적 있는 사람, 그죠? 외국 여행 가면 친절하고 좀 사교성 있는 외국인들이 인사 걸잖아요. 그때 뭐라고 걸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보통 번역하기 전에. 혹시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니하오? 그쵸? 특히 여자 여행객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좀 추구되면서 니하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안 들렸어요. 니하오 해줘요. 친절하시다.
다른 좀 더 공격적이시고 좀 그러신 분 없어요? 그냥 한국인이라고 얘기해줘요. 한국인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반응이 어때요? 그냥 제 친구는 막 싸우고 그랬어요. 너 왜 나한테 니하오라고 해? 내가 중국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이제 음악 나오고 음성이 크게는 안 나오고 이 노트북에서 최대로 나올 건데 네, 여기는 제가 라이브 뮤직으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안 됩니다. 니하오라는 말 들으면 언짢죠? 왜 그 사람이 니하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시아인 처럼 생겼는데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니하오는 아시아 말로 안녕하세요야. 이러면 듣기 어때요, 귀에서? 어이없죠? 중국말이니까. 내가 방금 하쿠나 마타타가 아프리카 말로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누구 귀에 거슬렸어요? 귀에 거슬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리카는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아프리카 말의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예요. 동쪽 아프리카에서 쓰는 말이고 이 말을 예를 들면 서부 아프리카, 뭐 말리나 나이지리아 아니면 남아공, 남부 아프리카 와서 하면 특별히 라이언 킹을 막 와 너무 좋아하고 본 사람 아니면 뭐래?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죠. 야 뭐 아프리카 말로 마시프 멜렐레는 우리는 할 수 있어래. 이게 아프리카의 사이즈예요. 안에 중국 넣고 미국 넣고 서부 유럽, 동부 유럽, 인도, 멕시코 다 넣어야 되는 커다란 대륙이고 언어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한데 우리는 이렇게 아프리카 말,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를 먼저 내가 우리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그래요. 누가 나한테 니하오 하면 저 무식한 티. 우리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오늘부터. 오늘 한국 미디어에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아프리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프리카 미디어에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다 커버하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뭐 처음에 뭐 테크니컬 에러가 있어서 그래 그런 거 아니고 혹시 Q&A가 오면 관련된 영상은 관련된 자료는 이걸 보여주면 좋겠다. 뭐 내지는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느꼈을 때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이 많다. 그럼 이런 얘기로 해야겠다고 내가 플랜 A, 플랜 B로 여러 장 준비한 거니까 내가 넘어가는 슬라이드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계속 있다가 국제대학원은 영어로 강의하잖아요. 제가 특강을 한국에서 2번 해보고 이제 3번째 특강인데 특강만 국어로 해보고 수업은 다 영어로밖에 쭉 태어나서 쭉 수업은 영어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말하다가 좀 재수없게 막 뭐 교포처럼 왜 저래? 이런 거 있어도 좀 재수없는 거 아니라 속은 착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 아까 총소리 막 들려요? 그랬죠? 이게 내 첫 집이에요. 내 첫 기숙사. 총소리 들리게는 별로 안 생겼죠.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가 한 나라가 아니다. 아프리카는 대륙이다 정도는 아니까 이제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 수업하다가 뭘 되게 많이 시켜요. 많이 얘기하고 좀 팀 디스커션도 있고 내가 혼자 학생들이 안 해주면 나 혼자 이렇게 막 원맨쇼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 가본 사람 혹시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 오, 네. 제외 학생이 아니므로.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커피? 또 뭐라고 했어요? 네? 한국전 참전. 한국전 참전.
또 다른 거 제일 먼저 떠오른 거 있는 사람. 와, 훌륭하네. 카카오요? 그렇구나. 내가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지만 계속 내가 처음에 케이프타운 남아공에 가면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경제 수준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온갖 아프리카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디오피아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곧 아디스 인 케이프, 아디스아바바가 이디오피아의 수도죠.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디오피아 밥 하면 생각나는 거 없죠? 저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게 빵이에요. 인자라라고 부르는 빵인데 이 빵에다가 여기 뭐 카레 스파이스 막 많이 들어간 카레 고기 막 생고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이렇게 푹 그릇을 다 엎어서 그릇을 뜯어서 이렇게 싸갖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얘기했죠. 커피가 되게 독특해요. 커피가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향을 피워줘서 나오는데 팝콘이랑 같이 나와요. 커피가 그 되게 진하고 보약처럼 진한데 향은 되게 좋죠. 내가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내 동생이 여기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무지하네. 내 동생한테 통화하면서 이랬어요. 야, 나 오늘 이디오피아 식당 갔다 왔다? 그랬더니 동생이 막 웃어. 그러더니 뭐야? 콩 하나 갖고 나눠 먹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동생은 생각하는 이디오피아가 가난, 기근, 영양실조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이디오피아는 영양실조, 배고픔, 굶주림. 왜 그럴까? 이게 1984년, 85년에 질문 여기서 안 돼. 이거 이제 영어 듣기 시간. BBC 뉴스가 나올 거예요. 기근이 나오는데 이 패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어느 지역에서 이런 패민이 발생했나를 이제 들어봅시다. In Ethiopia, 7 million people are threatened by starvation. Thousands have already died. The famine caused by drought is the worst in living memory, and now the rains have failed again for the third year in succession. The relief organisations are doing all they can, but there just isn't enough food to go around. One of the worst hit areas is in the north of the country, where the problem has been complicated by 2 secessionist wars in Eritrea and Tigray. 40,000 refugees have converged on the town of Korum in the hope of getting some food and medical aid. Our correspondent Michael Burke has been back to Korum after 4 months, and he found the situation far worse. Dawn, and as the sun breaks through the piercing chill of night on the plain outside Korum, it lights up a biblical famine, now in the 20th century. This place, say workers here, is the closest thing to hell on earth. Thousands of wasted people are coming here for help. Many find only death. They flood in every day from villages hundreds of miles away, dulled by hunger, driven beyond the point of desperation. 15,000 children here now, suffering, confused, lost. Death is all around. A child or an adult dies every 20 minutes. Korum, an insignificant town, has become a place of grief. The relief agencies do what they can. Save the Children Fund are caring for more than 7,000 babies.
Every day they weigh them on a sling, then compare their weight with their height. By this rule of thumb, 1 in 3 is severely malnourished, starved to the point of death. This morning, another 114 babies have arrived. The choice of who can be helped and who can't among the constant stream of newcomers is heartbreaking. There's not enough food for half these people. Rumours of a shipment can set off panic. As on most days, the rumours were false. For many here, there would be no food again today. 2 months ago, there were 10,000 people here. Now the latest harvest has failed, there are 40,000. There's nothing like enough food in the country, not enough transport to move it if there was. These people have waited all morning. They want food, they're getting clothes. Those naked and most needy are marked by a pen stroke on their foreheads before the distribution begins. An armed guard sits on the small bundles of cast-off clothing sent from countries in Europe. A few jackets, trousers and sweaters, once worn in the wealthy West, now handed out to starving people who have to live in the open through nights when the temperature drops to little over freezing point. Today, only a tiny amount of grain is being given out to those who have brought in firewood. People scrabble in the dirt as they go for each individual grain of wheat. For some, it may be the only food they've had for a fortnight or more. The Ethiopian government tries to persuade these people to go home, but that would make death certain. Better to camp here. 1 million. 오케이. Oops. 그래서 잘 들었어요? 패민의 원인은? 그렇죠. 드라우트라고 그랬죠. 지역은? 북쪽이죠. North of the country. 이게 우리가 이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1984년, 85년 이디오피아 기근의 규모도 컸지만 이게 BBC에서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알려졌어요. 사실 그때 이디오피아 정부는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알려지고 나서 이게 사실 국제적인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죠? 영화 뭐 보헤미안 랩소디 봤어도 알겠고 프레디 머큐리도 가서 여기서 라이브 에이드라는 콘서트에서 노래 부르고 당시에 막 내노라 하는 전 세계의 스타들이 다 와서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은 돈의 규모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4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람들이 저 참혹한 걸 많이 봐야죠. 내가 방금 하지만 BBC 방송이 처음 들어가서 이걸 세계에 알리기 전에 사람들은 몰랐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짝수로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3분 정도의 시간을 줄게요. Critical thinking. 생각해봐요. 왜 BBC가 들어가기 전엔 아무도 몰랐을까? 이 참혹한 상황을. 정답은 아마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유를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그래서 가설을 얘기해 봅시다. 자, 옆에 있는 학생이랑 만약에 둘이 해서 한 사람이 남으면 셋이서 시작. 오케이. Ready? 자, shall we? 이제 어떻게 가설이 뭐예요? 맨 뒤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적으로 1980년대라는 시기 자체가 뭔가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약간 외교 붐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고 그때 이제 약간 패권이라든지 이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국가들 여러모로 자기 국가의 약간 이점들을 조금 더 많이 표명을 하고 싶어 했던 때인데
이때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외부 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자국 내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조금 많다고,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외부로 드러냈을 때 그 외부 국가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같은 거를 조금 의식을 해서 더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의 치부를 굳이 자랑하고 싶지 않다. 여기 넷 중에 누가 말해볼까요? 그럼 여기 먼저. 미안. 그쵸? 저요? 네. 아니면 굳이 둘이 했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하길래. 그 가운데 그룹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슷하긴 한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좀 이야기한 게 많은데 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옆 그룹이랑 좀 비슷해서 이야기하자면 약간 20세 그 BBC 리포트에서는 20세기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약간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보면 그 당시에 선진국에서 그 선진국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수입하는 과정, 수입하고 이걸 소비했을 텐데 만약에 에티오피아의 커피가 아닌 빈곤의 문제를 비추게 된다면 그렇게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빈곤한 나라에서 커피를 수입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면 에티오피아의 정부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동아들은 커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빈곤의 문제를 한다면 되게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는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프트 파워가 데미지를 입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프리카라고 하면 약간 그런 지도자들의 부패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국가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지도자들은 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지만 자기들은 풍족하게 그런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듦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은 그 BBC에서 일부러 이런 좀 에티오피아의 힘든 모습을 보도를 함으로써 약간 자기들의 조회수라던가 그런 걸 높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첫 번째 그 포인트, 그러니까 로컬 폴리틱스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게 흥미로웠어요. BBC의 측면에서 얘기해 준 것도 재밌었고. 흉대를 내자면 4명이 다 좀 다른 상이하게 간략하게 네 개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먼저 식민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단순히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프리카가 받았는데 그 식민지 국가들이 BBC도 영국이니까 식민지를 했던 나라에 물소리를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럽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발 빼기 전까지 본 아프리카는 그나마 좀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얘들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알려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걔들은 우리가 집에 있을 것처럼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 생각이고 앉아 계신 분은 좀 책임도 뭐 앉아 계신 분이 하시면 되지. 저는 식민지 제국주의 세균론을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예 무역 시대부터 사실상 아프리카를 이제 식민지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당연히 왜 아프리카 해도 되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왜 이렇게 됐냐 물을 것이고 그 역사는 얘네가 식민지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영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최대한 이제 언론에서 비추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책임 회피론. 네. 그런데 왜 했을까? 저는 이게 약간 개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거 방송에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 단어? 이거 삐 처리해 주세요. 진짜 진짜 허튼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저희 짧은 생각이지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러니까 ODA가 되게 핫한 그런 키워드였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되게 ODA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되게 많은 ODA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거버넌스가 잘 안 된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영국이라는 데서 보도를 한 거니까 되려 미국을 약간 엿먹이려고 니들이 이렇게 ODA를 했는데 그렇게 도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헛소리. 삐삐 할 부분이 많은 학생. 앞으로는 발표를 잘 안 시켜야겠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다른 의견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책임 회피에. 근데 책임 회피 같은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대처 정부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 내 다른 국가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영국이 가장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내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리는 약간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할 거 있어?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BBC가 영국 선진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국도 이제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인데 이 국가가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영국도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를 했었는데 뭐 식민 지배를 했을 때는 아프리카가 잘 살았는데 이제 식민 지배에서 발을 빼고 독립을 시켜주니까 얘네가 못 살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보도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얘기가 많네.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이후에 알려진 사실은 이래요. 이디오피아 정부는 국제기구들이 당시에 너네 북쪽에 패민 있지? 있지? 없어. 계속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까 봤지만 그 위쪽이 에리트레아였죠. 에리트레아가 혹시 지금은 독립된 국가라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디오피아랑 30년 동안 전쟁을 해서 1994년에 냉전이 끝나고 양대 쪽에서 온 이제 원조가 끊기니까 독립이 돼요. 열강에 이제 개입이 빠지니까. 그 전까지 3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디오피아랑 이 당시에는 이디오피아 일부였죠. 굶주림, 사람을 굶겨서 죽이는 거, 적군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굶겨서 죽이는 건 사실 전쟁에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이디오피아에서도 그랬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도 뭐 비아프라 지역이 독립을 요구할 때 그때도 같은 전략을 썼죠. 음식이 들어가는 선을 막아서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계속 부인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정부가. 두 번째,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랑 친하고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고 동조하고 그 사람들의 일부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주시켰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자체도 사실 뭐 기근도 드라우트도 있었지. 그런데 사람들, 원래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니까 먹을 게 정말 더 없어진 거죠.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내가 말했죠. 많은 돈이 들어감. 4조 달러의 에이드가 들어갔어요. 그 지역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Humanitarian aid라고 해요, 이거를. 에이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뭐 국가의 개발을 위해서 가는 에이드도 있는데 이런 에이드 같은 경우는 Humanitarian aid라고 해서 당장 죽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 돈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봐요. 이 음식이랑 이 돈으로 산 음식이 들어갔을까? 정부에서 많은 에이드를 정부를 통해서 배분하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에이드가 정부를 통해서 유통되고 그래서 정부는 사실 그 에이드의 많은 부분을 자기 에티오피아 군대를 먹여 살리는 데 더 써서 오히려 더 북부 배고픈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된 거죠. 적군은 점점 더 건강해졌어. 일부 에이드는 북부
에티오피아, 현재 에리트레아로 직접 갔어요. 다 정부가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건 또 어땠을까? 그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야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했겠지만,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식량을 지원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가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legitimize, 인정해주고 강제로 이주해서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땐 서포트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보내면 국제기구가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미디어는 파워풀하죠. 특히 이런 선정적인 이슈에는 미디어의 힘이 정말 강해요. 예를 들면 뭐 국제금융위기, 환율이 어찌어찌 이런 거에서는 미디어가 큰 파워가 없는데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이슈, 예를 들면 마이그레이션, 뭐 우리 다 기억하죠. 뭐 시리아에서 넘어오다가 뭐 죽어서 아가가 죽어서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이런 선정적인 이슈에서는 미디어의 파워가 엄청 파급력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해서 선한 의도, 미디어의 파급력으로 선한 의도가 증폭되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잘 지적한 것처럼 BBC는 시청률을 높여야 돼. 잘 팔려야 돼, BBC 프로그램이. 그러면 센세이셔널 해줘야 되고 복잡하게 여러분 여기에는 정부가 있고 싸우고 있고 이런 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일반 사람들은. 가능하면 단순화해서 drought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화하고 단순화되고 센세이셔널해지는 미디어 메시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우려는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경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내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굶주림이란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에티오피아 준비하다가 이 정도의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거의 overwhelmingly 흑인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진이라고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동물이 더 많아. 그때 뭐 동물이 많으니까. 하지만 뭔가 좀 꺼림칙하죠.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내가 말한 것보다 사실은 또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디오피아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디오피아가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보여지는 게 내면화 될 것 같아요. 내면화. 좋은 단어예요. 내면화라는 단어 아주 좋네. 내면화됩니다. 한국 이거는 2015년에 저 아직 못 뵀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교수님 두 분이 쓰셨더라고요. 세 분이네. 한국 미디어에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묘사되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 스트럭처, 구조, 사회적 스트럭처 내지는 국제 정치 이런 요소는 빠지고 대부분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암흑이고 어두운데 고통이고 이 고통이 다 개인적인 문제로 묘사된다. 한국의 미디어에서.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로 묘사될 때 제일 큰 건 아니고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건 내 문제야. 내가 열심히 일 안 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 못 간 건 내 문제야. 왜냐?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네가 공부 못한 걸, 네가 서울대 못 간 걸 너로만 보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본 것 중에 그래도 좀 2016년에 서울대 신입생 수, 여기 우리 무슨 구예요? 동대문구에서 13명 갔네. 강남에서 248명 갈 때. 그럼 동대문구, 이거 비율이 뭐야 그러면? 15%? 동대문구 고등학생은 강남구 고등학생보다 95% 미려네요. 동대문구 고등학생은 강남구 고등학생보다 95% 게을러요? 그렇지 않잖아. 강남구 고등학생들은 비율을 보면 재수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구가 강남구예요. 강남구 학생은 사교육을 많이 할 수 있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재수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까고 너는 가난해. 왜냐면 얘는 엄마가,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뭐 수단에 있는 뭐 쌤은 가난합니다. 엄마가 뭐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도 뭐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셔서 그하고 뭐 동생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이나 고통이 개인적 문제로 자꾸만 묘사될 때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개인만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의 시스템을 못 보는 거예요. 동대문구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서울대를 보내고 싶으면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학생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사실 내가 지금 말한 게 내 논문인데, 내가 2019년에 낸 논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개발협력을 공부하거든요.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주는, 그러니까 Aid Receiving Country라고 하는데, 에이드 수원국, 내 이름이 수원이지만, 에이드 받는 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에 할 수 있다 정신을 배워. 내지는 한국 경험에서 오는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면은 마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은 여기는 기회의 땅이야. 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 얼굴이 하얀 유럽 사람이 가면 더 꿈을 잘 이룰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거나 흑인이 가면 백인만큼 잘 이룰 수 없잖아. 그런 제도적인 차별이나 exploitation 이런 걸 다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였으므로 시간을 좀 활용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다 알죠?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malinformation의 차이. 누구 얘기해 줄 사람? 다 고개를 갑자기 떨구십니다.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시다가. misinformation은 어떤 거냐면, 잘못된 정보예요. 이게 세 가지 타입의 information disorder라고 하는데, misinformation은 잘못된 정보인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잘못되게 해서 너를 이렇게 망하려게 하는 뜻은 없었어.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나온 게 misinformation이에요. disinformation은 잘못된 뉴스인 걸 알아. 그리고 이거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도 아는데 아마도 나에게 유리할 것 같아. 나한테 유리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게 disinformation이에요. malinformation은 뭐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하면 누가 심각하게 다치는 걸 알아. 이런 게 malinformation이에요. 누가 이거 뭐 예를 하나 들어봐 줄 수 있을까? malinformation에 대한 예?
인지 아닌지 잘 알았는데 그냥 네, 그쵸. 그 반대편 네. 정당에서 그걸 활용하는 거. 네. 그치. 그렇지. 아니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 이라크 안에 나쁜 게 있고 민주주의 망하고 있다라고 들어갔는데 아니네. 그쵸, 그쵸. 그때 이라크 전쟁 때 이 안에 증거 있다. 뭐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있는데 그 거짓말인 거 알면서 이러는 거.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써요, 그죠? 예를 들면 나랑 내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나중에 나 차이고 열받아. 그럼 막 우리 좋았던 때 사진 이런 거 유포하면 사실이지만 사귀었던 건 그런 거 malinformation이죠. 이 얘기 왜 했냐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미디어를 볼 건데 아프리카 미디어에서 뭐를 많이 쓰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를 기억을 해봐요. 저건 넘어가고 루안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뭐라고? 학살. 그죠? 네? 똑같아요. 그쵸. 루안다 하면 루안다 이 대학살 투치가 후투를 죽인 이게 내가 얘기를 많이 했으므로 호텔 루안다 영화 본 사람 여기에서 호텔 루안다에서 미디어 루안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학살과 연관해서 미디어의 롤을 많이 얘기해요. 이거는 실제 벌어진 일은 아니고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에서 그 미디어가 나온 부분을 어떤 분이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잠깐만. 1분만 볼게요. President Habyarimana. Listen to me, good people of Rwanda. Terrible news. It is true. Horrible news. Our great president 들리나? by the Tutsi cockroaches. They threatened to sign their phony peace agreement. Then they shot his plane from the sky. It is time to clear the grassroots Hutus of Rwanda. We must cut the tall trees. Cut the tall trees. 들었어요 방금? We should cut the tall trees 그러는 거. 이게 후투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후투족 출신이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있다가 떨어져요 헬리콥터가. 그래서 죽었는데 이제 그거를 후투족이 그 전부터 계속 이런 막 후투족이 투치를 없애야 돼 막 이런 그러니까 인사이트먼트라고 하죠. 그런 게 계속 끓고 있었는데 떨어지자 사실과 무관하게 투치가 죽였어 우리 대통령을. 그러면서 그러니까 후투족보다 투치족이 더 키가 크대요. 그래서 뭐 카카로치라는 말도 쓰고 We should cut these tall trees. 그럼 당시에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큰 나무를 자르자라고 할 때는 투치를 죽이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라디오가 투치를 죽이자 Let's cut these tall trees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투치들이 이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다 같이 칼 들고 가자라는 정보의 교환까지 해주는 거예요. 정보까지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호텔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News has come to us that we have cowards in our own army who will not let us punish them. I am receiving more news from I have heard that the traitor Musesa Bagina's cockroaches are on its route. 10,000 flags. 이 정도. 여기 내가 이건 영화였잖아요. 여기 내가 준 맨 뒤에 라디오 스크립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좀 여기 내가 이렇게 뿅 안 한 데는 안 읽어도 되고 내가 이렇게 큰 괄호처럼 해놓은 부분을 한번 이거는 당시의 라디오 투치족을 죽이는데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라디오고 여기에 보면은 인옌지라는 단어를 많이 볼 거예요. 인옌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까 카카로치 계속 그랬잖아요. 카카로치의 지역어 2분 정도 줄게요. 뒷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좀 더 끔찍해. 다 읽었어요? 자, 내가 이거 다 학생들이 다 읽으면 읽고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려고 이제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저 뒤에서 이수민 학생이 여기다가 우액 이렇게 왜 우액입니까? 이수민 학생? 이게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라디오는 보통 이제 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 실격에 가까운 그런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되게 좀 약간 탈색적인 느낌을 너무 내서 있어서 일본은 베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걸 들었다면 더 그게 와닿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좋은 지적. 선정적이죠. 또 다른 학생? 읽으면서 읽으니 어때요? 이게 이런 내용이 라디오에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one of many scripts. 없던 적개심도 생기겠죠. 정말 그래요. 뒤에 보면 내용이 그렇죠. 강에 못 빠진 강에 죽여서 사람을 먹고 우리 또 뭐 생선이 먹으니까 그 생선을 먹지 마라. 우리 인육을 먹으면 생선이야. 근데 그 노골적으로야 우리가 준 총이랑 칼 갖고 가게 털지 말고 사람들 죽이는 데 써. 그 카카로치 죽이는 데 써.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적이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상식이고 이게 정말 라디오로 계속 나오면 믿게 되잖아요. 분개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이 이랬고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 라디오와 같은 톤을 공유했던 잡지. 이 잡지에서도 이런 글이 계속 나오고 라디오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루안다 메사커 얘기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한 손에는 머셰티,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라디오를 들고 있었다. 우리가 미디어의 파괴적인 효과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의 미디어 환경, 아프리카의 미디어라고 얘기할 때 다른 나라들에 나오는 뭐 어떤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경우는 이렇게 좀 conflict 내지는 traumatic experience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라디오가 역할을 했고 그 post conflict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미디어가 이제는 다시 어떻게 peace building, reconciliation 이런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연구가 아직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루안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홀딱 넘어갔을까? 라디오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 동료를 다 잡아먹네 하고 어서 같이 죽이러 갑시다 하고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 정치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커요.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치적으로 사실 이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후투가 자기 정치인 후투끼리 이제 다 쪼개진 거예요. 후투 정부이면서도 그 안에서 다 분파가 갈라져서 점점 정치적인 장악력을 잃고 있는데 그때 외국에 나가 있던 투치족을 중심으로 투치족 뭐 청년연맹 이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투치족이 정치적인 threat으로 부상을 하니까 그때 이런 투치를 죽이자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가 보도되고 뭐 malinformation, 뭐 disinformation 장난 아니죠. 그런 이유가 일단 사실 제일 크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문맹률도 얘기해요. 1985년 데이터, 여기 1985년이네.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맹률을 보면 절반이 글을 못 읽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글을 못 읽었다고 말할 때 literacy라고 하잖아요. 근데 functional literacy라는 말도 있어요. functional literacy는 정말 영화 보면서 자막 읽고 따라갈 만큼 속도가 되냐? 아니면 이것만 해도 리터러시를 쳐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못 살잖아. 50% 미만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런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정말로 편안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고 봐야죠.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도 66%가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functional literacy가 절반쯤이라고 할 때 얼마나 아직 낮은 줄 알겠죠. 초등학교가 마지막 그레이드인 사람 어이없이 지금 더 내려가고 있어요. 1970년대보다. 초등학교에 있는 교육된 선생님의 비율 더 내려가고 있죠. 지금 몇 퍼센트? 70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런 라디오가 효과적이죠. 안 읽어도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만의 일일까?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그 잡지? 이 칼로 카카오치즈를 죽이자. 오른쪽에 있는 건 독일이 유태인 학살할 때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독일 오크트리를 갉아먹는 죽이는 유태인 범인 기생충을 죽이자 폭파시키려고 하는 거죠. 비단 아프리카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에이, 옛날이니까 그랬겠지. 미국 팍스뉴스 그때 이 사람이 편집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이올런트하게 데모하고 있다.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다 여기저기 갖다 붙인 거예요.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너그레이션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화이트하우스에서 실제로는 이만큼 왔어. 이거는 다 CG였어. Malinformation,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둘 다 misinformation이에요. disinformation이에요. 이게 아프리카만의 얘기도 아니고 옛날 시대 얘기만도 아니고 특정 미친 집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는 언론기관, 우리가 신뢰하는 정부기관도 이런 우리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더 훈련시키는 방법이죠. 내가 오늘 이거 외에 하나 더 사실 비단 굳이 아프리카 미디어 환경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하나 더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내가 거의 가기 전에 갔을 때 케이프타운에서 길에서 본 건데 이게 포스트 길 가로등이고 여기 가로등에 이렇게 오늘 정당들이 이렇게 붙여놓고 오늘 뉴스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를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새롭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뉴스를 보는구나. 뉴스 그리고 라디오가 정보의 중심이 되었다가 원천이 되었다가 가장 프라이머리 소스 제일 정보의 주된 제공처였다가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라디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봤어요? 뉴스. TV 봤죠. 아프리카의 환경에서는 라디오에서 또 혹은 신문에서 TV가 보급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깔려야 되고 케이블이 깔린다는 거는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서 TV를 보고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디오 보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아닙니다. 이렇게 마켓에서 다 같이 TV를 하나 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모바일 세트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라디오에서 TV를 건너뛰고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립프라깅이라고 하거든요. 개구리가 홀짝 뛰듯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미디어 소비에서 이런 립프라깅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점도 있고 많은 개발 협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TV를 건너뛰고 드디어 추월할 수 있겠다,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 과정을 다 안 거쳐도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TV를 거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배우게 되는 올라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공부, 미디어 리터러시적 측면에서 이거를 못 배운 채 그 기간을 훌쩍 넘기니까 지금 소셜미디어는 아프리카, 남아공의 경우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뉴스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보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물론 아까 팍스뉴스도 거짓말했지만 더욱더 검증이 되지 않은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이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환경이 교육의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더욱더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뉴스를 소비하는 상태로 넘어가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한 학생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 넘어가고 아프리카에서 내가 11년을 남아공에서 11년 살고 가마에서 주아티를 가르쳤는데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미디어의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가 되게 일단 호의적이에요. 가장 잘 아는 건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했다가 이제는 부자 나라 라는 식으로 인지하고 있고, 또 K-팝을 많이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K-팝 댄서가 저렇게 열심히 춤추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빈곤, 저개발, 우리가 미디어로 보는 아프리카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미디어로 보는 모습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코이카에서 초청해줘서 우리 팀이 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한국 갔다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매주 연재를 한 거예요. 이게 연재 마지막 편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야, 내가 이제 가나 돌아와 보니까 가나 외국에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선물 뭐 사왔어? 이렇게 묻지 말고 한국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잘 돌아와셔서 건강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라는 얘기를 끝을 맺어요. 되게 상당히 긍정적이죠. 좀 더 이렇게, 야, 이런 좋은 모습은 우리가 좀 닮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내가 아까 미술 공부하려고 갔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일수록 우리는 미디어에 의존해서 결정하죠. 어떻게 생각할지. 나폴레옹이 터키 지역 점령하러 갈 때 화가들이 따라갔어요. 프로파간다용이죠.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이 터키에서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때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화가들이 가서 이 그림을 그렸죠. 그랬더니 이제 처음 접한 거야. 이거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미술 조류가 생기냐면, 좋아, 이런 이색적인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본 거를 보고, 야, 이런 비단 옷, 이런 멋있는 머리 장식. 이러다가 종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의 그림인데, 이 그림 알죠? 터키시 벨. 많이 눈에 익은 그림일 거예요. 터키에 가면 이렇게 목욕한대. 대부분, 근데 센세이션하고 대부분 여성적이고 하이퍼 섹슈얼하고, 이 사람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저렇구나. 나도 한번 터키에 가봐야겠네. 터키 여자들은 저렇구나. 터키 여자. 이런 식. 이거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이 내러티브는 이렇게 섹시한 터키 여자를 이렇게 보통 반면에 이제 이런 메일, 남자를 묘사하는 방법을 보면 되게 잔인하고 칼 들고 있고 이런 멋있는 여자들을 이런 남자들로부터 구출해줘야지. 이런 식의 나라티브가 돼서 정복을 이렇게 레지티마이즈 하는데도 쓰고 사람들한테 환상을 주는 거죠. 이게 당시는 미술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게 미디어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그림처럼 groundless, 가보지도 않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상상을 하고 있고, 학생을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케이프타운에 총 많이 쏴요. 이거 아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데, 케이프타운은 다 총 맞는데 내 친구처럼 이렇게 어떤 한 방향에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아까 내 처음에 말했죠.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malinformation. 이 그림은 뭐야? 그 중에 하나로 치면 굳이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이 그림을 해석하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참은 아니죠. 아프리카처럼 먼 지역,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미디어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뭐 내가 설명해 주지 못한 슬라이드 중에서 되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부분에 불어오는 이거를 이게 왜냐면 르완다가 불어를 쓰니까 그 원래는 불어인데 그걸 트랜스레이트 해준 거죠. 미국의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내가 빈곤 포르노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1985년인가 학자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미안해요. 1980년대에 어느 학자가 내가 아까 보여준 그 이디오피아의 영상이라던가 아까 본 빈곤을 나타내는 그런 자극적인 그림들 보면 아기들이 다 막 벗겨져 있고 이러잖아요. 보통 서구에서 그 정도의 벗은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다던가 이 정도 인권이나 사생활 같은 거 보호해주는데 우리 이렇게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할 때는 그냥 얼굴 막 사생활 전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막 다 나오고 못 벗은 거 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르노처럼 적나라하게 나의 신체와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더군 빈곤의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펀드레이징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거를 빈곤 포르노라고 학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네? 그냥 용어 설명해 주셔서 간단히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빈곤 포르노란 말이 그 아프리카에서의 이런 빈곤의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약간 오리엔탈리즘과 약간 연결해서 이렇게 용어를 생각하기도 하나요? 오리엔탈리즘이라기보다는 내가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화이트 세이비어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맨스 버든이라는 단어 알아요? 책도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백인의 짐이라는 지력인데 백인이 이런 짐승들을 업에 살려야 되고 얘들을 지배해서 좀 사람같이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적인 견해라고 할까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게 안타깝게도 내가 그 그림을 넣으려고 했는데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었네. 화이트 맨스 버든이 1899년에 나온 사실 시예요. 시인데 미국 사람이 쓴 시인데 내용은 뭐냐면 필리핀을 침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한 필리핀 사람들을 언더 시빌라이제이션으로부터 구출해줘야지. 세이브해줘야지. 영국이 우리에 앞서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 구출해준 것처럼, 그래서 시빌라이제이션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업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을 구출해줘서 업고 시빌라이제이션의 세계로 이 달콤한 문명의 맛을 이 비문명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게 화이트 맨스 버든인데 아직도 그런 시각이 사실 국제개발협력에서 많고
어쩌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자랑하는 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그게 마치 옛날에는 이제 백인들이 우리를 등에 업고 갔지만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 좀 업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돼서 리니어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 오리지널 퀘스천으로 돌아가면 빈곤 포르노는 어쩌면 사실 그것과 조금 더 닿아 있지 않나 싶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에 아까 뭐 라이브 에이드에서 그렇게 참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많은 돈을 걷어들인 것처럼 만약에 막 특별히 이 집단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Save the Children이 행복하고 랄랄라 이렇게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돈을 좀 덜 내니까 이렇게 막 쥐어짜서 막 힘든 애 중에서도 최고 힘든 애 널봐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 보여주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NGO가 자기의 재원을 안정되게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퍼블릭 펀딩으로만 거기에 대부분 크게 의존해야 될 때 나오는 폐해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NGO가 그렇지 않고 좀 더 뭐 정부나 국제기관이라던가 이렇게 큰 조직에 안정되게 펀딩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더 질문이 없으면 궁금하신 사항 없나요? 이 아프리카 지금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는데 궁금한 게 집에 가면 생각나겠죠? 아니면 유사한 과제를 받으면 교수님이 생각나겠죠? 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빈곤 포르노그래피 아프리카에 관해서 현지 미디어 환경 한국에서의 보도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김정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